모의기 6차 피보팅 과정이고요. 지난번에는 권한 상승 잠깐 했었었죠. 그, 그 익스플로이트 공격 단계 이후에 공격 이후에 이제 한 시스템에 대해서 침투를 성공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을 상승하고, 그리고 권한 상승에 대한 취약점이 없으면은 패스워드 크래킹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권한 상승 후에 그 측면 공격 같은 네트워크 대역에 있는 어, 뭐 다른 컴퓨터들, 다른 시스템들을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피버팅 공격이라고 해서 이제 그 공격한 시스템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른 대역대, 뭐 DMZ 구간에 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내부망 대역대라든지 그 안에 있는 코어 핵심 대역대, 뭐 그런 곳으로 들어가서 공격하는 거, 이리저리 막 라우팅이라든지 포트 포워딩을 통해 가지고 침투하는 걸 피버팅 공격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퍼시스턴트는 이제 이런 공격들이 성공한 이후에 계속 세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크론탭이라든지 뭐 윈도우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데 몰래 등록을 하는 그런 작업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뭐 패스워드 크래킹이나 이런 것들도 하면 좋은데, 모해킹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넓거든요, 분야가.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일단 가장 흥미있는 피버팅 공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피버팅 공격을 실습을 통해서 할 건데요. 이게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왜냐면 개별의 시스템으로 하나하나 하면은 잘 되는데, 이게 가상으로 VM들을 한 4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연결돼 가지고 세션을 맺어가면서 라우팅을 해가면서 포트 포딩 해가면서 이렇게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미터프리터 쪽으로 쉘을 갖다 미터프리터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먹질 않아 가지고 공격 성공이 가끔씩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이 안 될까 봐 지난번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한 걸 갖다가 다 캡처를 떠났으니까요. 그거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피벗된 공격의 이유를 먼저 썼습니다. 취약한 자산에 대한 공격 성공 이후 침투한 자산과 신뢰관계에 있는 방화벽도 열려 있고, 이런 보안 장비에서도요, 뭐 트래픽이 허용이 되어 있는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보안하고 그 운영하고는 굉장히 많이 싸워요. 왜냐하면 운영은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간단하게 시스템들을 접근하고 싶고, 보안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운영을 쉽게 간단하게 관리자가 아닌 사람이 그렇게 접근했을 경우에는 다 뚫려버리니까 굉장히 많은 방화벽 정책들과, 그리고 뭐 프로토콜에 대한 제한들, 이런 것들을 하고 싶고, 그래서 두 부분이 굉장히 상충이 되는데, 대부분 서비스를 위한 거잖아요. 모든 시스템은 서비스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해요. 관리적이고 서비스적인 개념으로 하면 굉장히 느슨하게 운영이 돼서, 방화벽 정책 같은 경우도 뭐 시점, 기간, 그리고 뭐 최소화, 그리고 라우팅 같은 경우도 2호 대역대를 다 여는 게 아니고 서브넷 마스크를 통해 가지고 잘라준다든지, 아니면 VLAN으로 구간을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공격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해커가 시스템을 직접 공격할 때는 자신의 IP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시나리오를 보시면 맨 처음에 여기에다가 악성 코드를 하나 던져주고, 윈도우에다가, 그러고 나서 이 악성 코드에 감염된 이 윈도우즈가 이제 내부망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요. 공격이나 스캐닝은 다 윈도우에서 일어나는 거죠. 1차 공격을 당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킹에 사용되는 칼리의 도구들이 있잖아요. 칼리 리눅스만의 도구, 메타폴리스의 도구들을 직접적으로 그 세션으로 페이로드에 전달해가지고 사용하고 싶어서 이 세 가지 이유로 피버팅 공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사용 기술은 이제 포트 포워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트 포워딩이라는 건 쉽게 아실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 나이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그한 IP 한 2세대, 2.5세대 정도만 하더라도 집에 뭐 공유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죠. 근데 하지만 요즘 웬만한 뭐 IT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꿈꾸는 사람들은 다 이거를
그 라우 방- 어, 아, 게이트웨이라네. 그 공유기를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은 웬만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포트 포워딩이는 패킷이나 라우터, 방화벽 같은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를 가로지르는 동안 하나의 IP 주소와 포트번호를 결합의 통신을 요청 시 다른 곳으로 넘겨주기 위한 네트워크 주소의 변환의 응용이다라고 어렵게 되어 있는데, 뭐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보면은 그 요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 공유기에는 공인 IP가 하나씩 박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공유기를 사용하는 그 ABC라는 컴퓨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각자 개인의 PC들이에요. 그런데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그 원격으로 접근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3389 포트를 열어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얘도 3389 모두 다 3389인데 여기에서 3389의 포트를 주어지게 되면 하나밖에 사용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IP에다가 포트 포워딩 기능을 요 공유기에다 포트 포워딩 기능을 써서 뭐 1111번 포트의 IP를 지정해 주면은 이 11 112.1.1.10에 1112 포트를 지정해 주면 3389로 전달이 돼 가지고 열리고, 외부에서 보통 옛날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회사에 다닐 때 여기다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거 넣어가지고 했었거든요. 취약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포트 포워딩 기능을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서 보면은 뭐 구분해놨는데, 라우터 공유기에서는 공유기와 라우터에서 제공하는 포트 포딩을 사용하고, 네트워크 기술에서는 TCP 릴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루틀리티가 있고, 소켓, 그리고 넷캣. 이게 아마 GNU 넷캣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넷캣이 어, 어, 포트 포워딩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게 되면 펄이나 파이썬, PHP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소켓 함수 조합을 하게 되면은 이 포트 포워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영 체제에서도 보면은 왜 운영 체제에서 포트 포워딩 기능을 제공하게 되냐면, 이렇게 앞에 네트워크처럼 공유기가 있어가지고 이 기능을 하는 게 있으면 참 좋은데, 이 서버 달랑 리눅스 한 대밖에 없고 이 리눅스 한 대에 직접 붙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스위치 하나로 앞에. 그러면은 요 앞에 개발자들이 요 안에 그 각자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한다고 할때 여기에서 뭐 DB나 이런 것들을 접근하려고 그러는데, 이 DB를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요 하나의 그 서버에서 모두 다 그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 리눅스 서버라고 한다면 이 리눅스 서버에 그 여러 포트 포워딩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리눅스 IP 테이블스나 윈도우의 넷 SH 등 네트워크 명령어를 사용하면 포트 포워딩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럼 저희 집엔 이게 아수스 라우터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포트 포워딩 하는 거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리눅스 서버 포트 포워드라고 그래서 이제 공인 IP에 연결된 서버에 닉이 두 개 있을 때, 어, 카드, 랜 카드가 두 개 있을 때, 외부에 공개 서버 있고 내부에 사설 서버가 있을 때, 공인 서버에 ETH0, 랜 카드 1번에서 뭐 2번 통해 가지고 포워딩을 하고 싶을 때, 공인 서버 8080 포트에서 사설 포트 8080으로 포워딩해서 넘겨주고 싶을 때, 이렇게 이게 뭐 예시로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거 많이 보셨어요. DNS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공격할 때 뭐 칼리에서 설정해 주는 거, 포워드 1번으로 파라미터가 변경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IP 테이블스의 정책에 이렇게 넣어놓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데스티네이션 포트에 8080으로 되어 있는데, 이 8080 포트로 요 서버에 8080 포트로 접속을 하면은 172.168에 100.129라는 서버에 8080 포트로 포워딩을 해서 넘겨줘라. 이거는 아마 TCP고 UDP, TCP 프로토콜과 UDP 프로토콜이 들어오면 이렇게 넘겨줘라라는 거 같아요. 또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아마 스테이트 인펙션 적용된 것 같고요. 이거 8080인데 잘못됐군요. 그래서 이렇게 포트 포워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피보팅 할 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포트 포워딩 기능하고 라우팅 기능. 라우팅 기능은 뭐,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많이 해보신 분은 쉽게 알겠지만 초보자분들은 라우팅 환경을 이럴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
서버가 한 대 있죠. 서버가 한 대 있는데 그 서버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랜 포트가 4개 이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광 포트도 2개 이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이제 하나의 포트는 한 랜 카드에다가는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망으로 연결하고 또 하나는 백업망으로 연결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면 랜 카드를 갖다가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잡아가지고 인터넷 통신을 하고 내부망으로는 내부에 있는 DB 서버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백업망에는 백업 에이전트가 깔려 있으면 그 백업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뭐 데이터를 백업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망을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해요. 라우터 라우터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간단히 설명하려고 제가 그거를 들어왔어요. 한번 보시죠. 이거는 옛날에 있던 어떤 사이트였는데 지금 이거 다 뭉개고서는 없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다 치워버렸으니까 공개는 안 될 텐데 뭐 무슨 서버인지 어디인지는 잘 모를 테나 이거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뭐 대충 이런 구성도다. 이거 되게 좀 허접하게 그린 건데 참고만 해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네트워크 그 인터넷으로 이제 외부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럼 메트로 스위치 있고, 또 백본 스위치 아이고, 스위치 있고, 아이고, 스위치가 있고, 그리고 QoS라고 그래서 지금은 뭐 이게 다 통합된 것들이 많아요. 옛날 거라 그런데 요즘에는 뭐 뭐 라우터에 이런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QoS 걸어주고, L4 스위치는 로드 밸런싱 하는 거죠. L4 스위치까지 가면 로드 밸런싱 기능도 있고, 프로토콜별로 이렇게 갈라서 이제 킷을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 그리고 앞단에 이거 IPS로 이제 침 방어 시스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가지고 IPS 만나고 방화벽 만나고 그러고 나서 L4 스위치 만나고 그리고 하단의 백본 스위치는 내부망 쪽을 가르기 위해서 백본 스위치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서 방화벽에서 하나를 따와요. 그래서 L4 스위치 2개를 둬가지고 다시 한번 로드 밸런싱 하고 그리고 여기 안에 웹 서버들 있으면은 이 웹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웹방화벽에서 한번 막아주고 그리고 뭐 S 스위치 하나 연결해가지고 뭐 새로 들어온 개인 정보들이 나가는 것들 패킷들 하나씩 확인해가지고 막아주고 그리고 L2로 이제 워크 여기죠 서버 워크 스위치들이죠 그 스위치들 2개 두고 그래서 웹 왓스 예약 서버, 공용 나스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게 DM 서버군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DM 서버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외부에서 노출되어 있지만 내부에서도 연결이 돼야 되는 서버군들. 왜냐면 내부로 들어오면 요 안에 있는 DB 서버들, 백업 서버, DB 서버, 홈페이지 와스 서버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경로에 있는 이런 서버들이거든요. 그걸 갖다 DMZ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보팅을 할 때 보면은 요 안에 보면은 사용자가 여기 내부 사용자들 보이시죠? 이 사용자가 관리용이라고 해가지고 내부 IP만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인터넷도 되고 내부망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이메일 같은 걸로 해가지고 하나를 딱 주면은 월웨어를 하나 딱 주거나 뭐 악성 코드를 딱 하나 주면 얘가 실행하는 순간 그 다음에 이거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격 내부망도 공격하고 내부망 안에 있는 다른 서버들 내부 사용자들로 이렇게 피보팅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되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이게 백업 라인들 보이시죠? 백업 라인들. 이게 뭐 망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거 보면 백업으로도 L2가 연결되어 있고 NAS로도 그 L2 스위치로 연결됐기 때문에 다 얘네들은 IP를 가지고 있어야 돼. 거기에 해당하는 IP.
그러면 얘하고 얘는 통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방화벽으로 막아놔도. 여기에서 윗단에서 막아놔도 안에서 통신이 돌아요. 안쪽에서. 그래서 방화벽 정책을 정할 때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라우팅을 잘못 규칙을 잡으면은 나갔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바로 옆으로 움직여요. 새끼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보안 구조에서 이제 잘못 설계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고 그리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네트워크 쪽 공부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보안은 외부에서 뚫고 들어오는 거 반은 네트워크 공부입니다. 왜냐면 네트워크에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 뭐 잘 모르는 기능들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그냥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보시면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렉이 있고요. 그리고 렉 위에 POP라고 있어요. 탑오브 스위치라고 그래가지고 POS가 탑오브 스위치라고 그래서 이게 스위치가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럼 게이트웨이에 들어온 걸 갖다 여기 스위치로 연결해요. 그럼 여기 서버들이 잔뜩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서버들한테 이게 스위치에서 하나씩 이렇게 케이블링해서 연결해줘요. 이런 구석이에요. 전산실 가면. 그러면은 요 인터넷에서 스위치 통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서버들로 가는 것 같다가 노스 사우스 통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옆에 또 렉이 또 하나 있겠죠? 렉이 또 하나 있고 여기에 탑 스위치가 하나 있고 그리고 서버들이 잔뜩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라우터 통해서 간 다음에 이 라우터 통해서 또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패킷이 흐르잖아요. 이걸 이스트 웨스트 통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요 안에 움직이는 게 이게 보안 통제를 여기에다가 하죠. IPS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 두는데 여기에서 움직여 가지고 라우터 통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통신들을 많이 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른 서버로 가는. 근데 가끔씩 라우팅을 잘못하거나 엔지니어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갔다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L2 스위치 그러니까 L2 스위치 통해서 옆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패킷이. 그런 것들도 잡아내야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이야기라고 해서 주저주저리 좀 더 설명을 하려고 옆에 장표들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 이거 가상화 스위치 쪽이거든요. 여기 보면 오픈 스위치, 뭐 오픈 플로우 해가지고 뭐 가상화 스위치들이다 해가지고 가상화 스위치가 도입되면은 이 패킷들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느냐. 막 그런 논란이 있었을 때 제가 몇 가지 장표 보고 막 공부했던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이 흐를 때 어떻게 트래픽이 흐르느냐. 이거 빨간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 이거는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그냥 요즘 트렌드다. 뭐 좀 지났긴 했지만 한 2, 3년 전에 트렌드였는데 가상화 스위치로 많이는 넘어가지 않는데 상위 기관들이나 좀 많이 쓰는 데는 좀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가상화 스위치를 쓰는 이유는 보안 통제의 관점도 그렇고 패킷이라든지 이런 통신을 갖다가 자유롭게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냥 이왕 설명한 김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주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좀 오래된 IT 엔지니어가 그냥 옛날 얘기하는 얘기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 비포 NSX 이게 가상화 스위치거든요. 가상화 스위치인데 여기 보면은 빨간색은 같은 거 이스트 노스 사우스 통신을 하는 건데 옛날에는 이렇게 들어오면 방화벽 한번 갔다가 LB 로드 밸런싱 한번 했다가 이렇게 해서 VM으로 들어갔고 내부에서 통신할 때는 이렇게 녹색이 내부 통신이에요. 옆에 통신할 때 이렇게 가가지고 방화벽 갔다 이렇게 온다. 그런데 뭐 이제 가상화 스위치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 안에 있는 가상화 스위치 조절을 해주는 애가 안에 있어가지고 안에 이제 보안 통제를 다 가능해가지고 얘네들의 정책들을 얘네가 판단하고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굽어지는 걸 헤어핀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헤어핀이 많을수록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버틀렉이 많이 생긴다고 불러서 헤어핀을 최대한 없애는 걸 좋아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안 통제도 이쪽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좋다. 뭐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거 되게 문제가 많이 됐어요. 옛날에는 뭐 여기에서 이렇게 라우팅 통해 가지고 방화벽 통해 가지고 무조건 뭐 IPS나 방화벽 통해서 이 패킷들을 다 통제했어야 되는데 가상화가 생기고 나니까 이 안에 가상화 스위치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지네들끼리만 통신을 해. 그러면 이게 통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없어.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지금들은 뭐 다 보완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가상화도 모의 해킹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모의 해킹 할 때 가상화 모의 해킹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주안점을 둬가지고 점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 번씩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요 안에 이렇게만 흐른다. 뭐 이렇게 들어온다. 뭐 내부 통신들이 이렇게 진행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벌써 34분이네. 오늘 빠르게 진행해야 될 건 이겁니다. 오늘 해야 될 건 이겁니다. 결국에. 칼리 리눅스 통해 가지고 윈도우 들어가서 여기는 이렇게 통신이죠. 이거는 공인 IP라고 보시면 돼요. 공인 IP 통해 가지고 공인 IP로 접근하면은 공격자가 웹 서버나 백업 서버 내부에 혼용된 PC, 내부망 혼용된 PC 통해 가면 이 PC들은 내부망이랑 또 연결되어 있겠죠. 그럼 이 안에 메타스플릿허브를 두는 이 리눅스 서버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내부에 뭐 DB 서버, 웹 서버 연결된 DB 서버들, 뭐 내부에 그룹웨어, 왜냐면 내부망 쓰는 사람이 그룹웨어 가야 되니까 열어둔 것들, 내부 메일 서버 따로 두기도 하고 파일 서버 따로 두기도 하죠. 통신이 돼야 되니까 적절한 통신 통제 수단을 두지 않았을 때 뭐 리드워스로 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내부망으로 들어가고 이거 폐쇄망이라고 표현했는데 폐쇄망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업무 핵심망 들어서가면 안 되는 거 뭐 내부에 그 좀 시큐한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ERP 서비스라든지 거기에서 뭐 월급들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로 들어가 가지고 뭐 내부 경영 부서에서 사용하는 이제 그런 내부 인트라넷 서비스 그런 것들을 접속이 가능한지 이렇게 한 번씩 테스트 해보는 건데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뭐 설명할 건 많지만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전에 확인돼야 될 것. 저희가 맨 처음에 취약점 스캐닝을 했죠. 취약점 스캐닝을 할 때 보면은 취약점 스캐닝을 할 때 뭐 넷서스나 이런 것도 스캔할 때 맨 처음에 확인돼야 될 거는 요 각자의 취약점들이 어떤 것인지 미리 한번 확인을 해요. 그래서 어떤 취약한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라이브러리가 취약하고 그리고 어떤 포트가 열려 있고 이런 것들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내부망의 취약점 스캔 결과, DMZ 구간의 뭐 취약점 스캔 결과, 그리고 업무망 내부 사용자의 보안 정책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IPS라든지 뭐 방화벽의 포트, IP 그리고 뭐 서브넷으로 가른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봐요. 그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거든 결국에는 피보팅 하는 게.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런 구간의 시스템의 취약점이 이렇고 네트워크의 취약점이 있고 보안 정책은 이렇고 요 안에 뭐 프로토콜 보안 정책은 이렇고 이거를 쭉 본 다음에 보안에서 이 서버는 취약한데 이 서버들의 조합을 봤더니 뭐 대역대가 열려 있고 서브넷이 서로 통신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피보팅이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안에 있는 게 정말 피보팅이 돼서 IPS에서 감지를 하는지 아니면은 뭐 안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보안 쪽에 위배가 되면 로깅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로거 그 ESM에서 직접 잡아냈는지 정말 로깅을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어, 잡아놓고 예, 무해킹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했는데 로고가 오지 않거나 알람이 오지 않거나 뭐 정확하게 IPS에서 잡히지 않거나 이런 것들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보안 구조 진단을 하는데 사전에 보안 구조 진단이 되어 있어요. 뭐 이게 웹 서버 있으니까 이거 왜 웹서버면 IPS 좋겠다. 근데 그 구조 진단 결과에 대해서 나온 결과들을 확인해서 진짜 맞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투 시나리오를 쓰게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뭐 업무 특성상 내 서버 관련 내부망과 운영하는 PC 운영자에게 메일을 전달해서 권한 탈취를 시도한다. 뭐 엘트 정보를 수집한다. 라우팅을 내부망 접근한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먼저 써놔요.
그런 다음에 백도어용 악성 코드를 제작해야죠. 저희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MSF 베놈을 사용해서 해요. 뭐 베일 프레임워크나 그런 것들을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모의 해킹 하러 왔지 뭐 진짜 해킹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MSF 베놈을 통해 가지고 윈도우즈 미터 프리터, 리버스 TCP 이거를 페이로드에 두고 그리고 엘호스트는 이제 칼리 리눅스 공격자 IP 그리고 포트 공격자가 지정한 포트 그래서 F 주고 이게 다 써져 있죠. exe 파일로 만들 것이다. 실행 파일로 만들 것이다. 그 엑스플로어 시키나타 가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엔코더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허접하게 만들었더라도 뭐 V3라든지 이런 거에서 탐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요 정말 간단한 이게 인코딩이 되어 있지 않으면 뭐 백신에서 금방 잡는데 이렇게 엔코딩을 시켜주는 거죠. 이거 가지고 엔코딩을 시켜서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서 전달을 하는 거죠. 이게 상세적으로 설명되어 있고요. 뭐 엔코더는 어떤 엔코더가 있다라고 간단히 설명했어요. 이거는 랭크가 로우부터 굿, 뭐 엑설런트가 있는데 이게 엑설런트입니다. 여기에서 뭐 3번 엔코딩을 해준다든지 뭐 앞단에다가 뭐 다른 것들 해가지고 뭐 0을 제거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파라미터 값들을 넣어가지고 옵션을 넣어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매일 게시판 통해서 이제 악성 코드를 전달하는 거죠. 윈도우에다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메타스플로이 리버스 TCP 공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메타스플로이 가가지고 칼리에서 얘가 실행될 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MSF 콘솔 해가지고 뭐 멀티 핸들러 사용해가지고 페이로드는 아까 똑같이 지정한 거 똑같이 지정을 해가지고 지정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 내가 잡아줄 거니까 그리고 포트 지정해서 실행시켜 놓고 대기를 타고 있으면은 여기에서 저 프로그램을 실행한 순간 이게 보면 윈도우에서 실행된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프로세스 F에서 본 건데 뭐 리버스 TCP 사사가 실행된 것들 프로세스가 실행되면은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보면은 1728 통해 가지고 4445 포트로 연결해서 이스태블리시드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네트워크 세션 하나가 오픈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그 시스인포 보면은 윈도우 7에 접근이 접근해서 세션을 연결한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IF 컨피그를 사용해서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보면 이게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얘는 1716점 10점대가 공인 IP인데 왜 내부에 100번이 있지? 이걸 숨겨두기도 해요. 그리고 다 찾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거 좀 심화 학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떻게 피보팅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걸 원래 숨겨뒀거든요. 안에 이게 몰래 숨겨놔요. 왜냐면 하나의 회선에다가 이렇게 캡슐링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서 이제 내부망 통신을 몰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찾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내부망에 100번대를 내부망을 쓰는데 이 100번이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이 됐다. 그럼 라우트를 확인해 보자. 위드프로이터에서 확인하면 윈도우입니다. 이게 다 윈도우 쪽을 지금 해킹해서 보는 거예요. 공격해서. 그러면 10점대도 보이고 100점대도 보인다. 그러면은 이 망이 2개가 연결되어 있고 인터페이스가 한 하나 둘셋뭐 이렇게 뭐 600들도 있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제 뭐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면 블루투스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내부망이 연결된 것들을 확인을 했다. 그래서 내부망 대역대로 라우팅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면 위터프리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펑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페이로드 값에다가 그 내가 사용하고 싶은 그 메타스플로이스의 펑션 값을 이용해 가지고 오토 라우팅을 걸거나 라우팅 걸어줄 수 있거든요. 런 오토 라우트 해가지고 뭐 S 옵션 써가지고 176 100.0.24 대역대 255 대역대였으니까 이것들을 오토 라우팅 해주면은 세션 1번으로 100번대로 해가지고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칼리에서 윈도우 연결 세션 백그라운드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뒤에다 두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칼리에서 윈도우 통해 가지고 내부망으로 라우팅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부망까지 들어갔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내부망이 어떤 서버들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공격 대상을 스캔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보조모듈 auxiliary 이용해서 스캐너 이용해가지고 넷바이오스 엠비 에임 해가지고 넷바이오스 통해가지고 안에 있는 호스트 명이라든지 뭐 네트워크 명 그런 것들을 쭉 불러와요. 여기에서 세팅해주면 호스트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17216 뭐 100.0 슬래시 24 하면 쭉 다 스캔하고 포트 번호도 1에 대시 뭐 254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모든 걸 다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쭉 스캐닝을 하면은 저희는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보면 셋 해가지고 저희 200번으로 알고 있거든요. 뒤에서 보면 200번이라고 해놨으니까 번이라고 해놨으니까 어렵네요 제가. 200번이라고 해놨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200으로 되어 있죠. 메타스프 안에 있는 이제 이거 DB 서버라고 봅시다. 대충 그러면 100.200이죠. 이 200번 서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바로 넣었어요. 스캐닝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셋 발호스에서 200번 넣고 그리고 포트는 21번에서 30번까지만 스캐닝을 한번 걸도록 해서 그래서 런 시켜 놓으면은 얘가 쭉 스캐닝을 돕니다. 이렇게 런한 결과죠 여기가. 런 결과들이 보이고 그래서 보면은 200번 때 22번도 오픈되어 있고 23번도 오픈되어 있고 21번도 오픈되어 있고 25번도 오픈되어 있고 다 오픈이 되어 있다. 근데 대충 보면 21번은 FTP고 22번은 SSH고 23번은 텔넷이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대충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한 취약점이 정말 확실히 취약점이 있는지 열려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버전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세 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서치 FTP 버전이라는 거로 서치를 해서 보조 모듈을 확인을 해가지고 찾아냅니다. 오슬러리 에어조 스캐너의 FTP 버전으로 사용을 해서 런 시키면은 배너 정보가 딱 튀어나온 거죠. VS FTPD의 2.3.4 버전이다. 뭐 연기형 대행이고 이렇게 해서 이 버전 값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버전을 통해 가지고 그 모이에킹을 할때 저희가 들어갈 때 최초에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최신에 나와 있는 그런 아주 유연도 CVS 코드가 스코어가 굉장히 높은 것들 그리고 최근에 유행을 탄 그런 취약점들을 모두 대충 적어서 다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스캔해야 되는지 몇 번 포트를 스캔해야 되는지 미리 다 정해요. 그 트렌디한 것들을 뭐 CTF 같은 경우도 문제들 보면은 최근에 뭐 트렌디한 그런 취약점들을 먼저 뭐 가끔씩 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모이에킹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최근에 발표되는 그런 것들인데 우연동급이 높은 것들이 정말 맞고 있는지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FTP의 FTP 버전이다. 우리가 뭐 VS FTP 2.3.4의 취약점을 이미 알고 갔다고 치면은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링이나 익스플로어 DB 등을 확인해가지고 취약점을 이거 사전에 다 조사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면은 뭐 익스플로잇이나 유닉스의 FTP 버전의 백도어라는 그 익스플로잇 그 도구가 있구나 판단해서 셋을 해가지고 런을 시키면은 세션 2가 오픈이 돼버리죠. 세션 2가 오픈이 되면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부망에 있는 서버까지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은 미터 프리터로 해가지고 그 윈도우 뚫고 2번은 쉘로 해가지고 그 리눅스 서버 하나 잡아오고 내부망에 있는 것. 근데 이 쉘은 그냥 쉘일 뿐이어가지고 LS나 뭐 윈도우즈 쉘 명령어를 배시 쉘 명령어를 먹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미터 프리터 통해서 페이로드 안에 우리가 사용하고 펑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스캐닝하고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쉘을 갖다가 미터 프리터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치 쉘 to 미터 프리터 해가지고 찾아보면 포스트에 멀티에 매니지에 쉘 to 미터 프리터라는 게 존재합니다.
set lhost 해가지고 10.129는 그 윈도우의 접점위에는 100.129 내부망으로 접점이 되는 IP를 적어주고 그리고 세션은 두 번째 거 쉘 세션을 갖다 미터프리터 세션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정을 하면은 3번 여기서 보면 3번 보이시죠? 3번 세션이 열려요. 2번을 물고 들어와서 3번 세션으로 연결을 하는 그런 쉘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4번이라고 왜냐면 3번이 실패를 해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진행을 해서 4번으로 늘렸어요. 4번으로 늘려서 안에 들어가 보면은 IF 컨피그 해가지고 위하고 똑같은 작업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TCP 스캐닝도 하고 뭐 넷바이오스 스캐닝도 해가지고 어떤 서버들이 있는지 다 조사하는 거죠. 그러면은 4번으로 들어갔을 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거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해가지고 요즘 192, 168, 99 대역을 갖다가 다 스캐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 어떤 서버들이 있는지 다 스캐닝하면 앞에 호스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히트가 나와 있어요. 웬만하게 호스트명을 자기네들도 알아보기 쉽게 내부의 사용자들도 알아보기 쉽게 그러니까 관리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호스트명을 정했기 때문에 대부분 호스트명을 보면 다 대충 어떤 서버구나라고 다 뭐 게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스캐닝을 하고 뭐 열려있는 포트도 확인하고 똑같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까 공격했던 것처럼 스캐닝한 것처럼 그 작업들을 해 나가면은 해 나가면 해 나간 다음에 어, 해 나간 다음에 보시면은 세션 4번 들어가서 런 라우트에서 99.0.24 라우팅 통해서 스캐닝 다 통해서 하고 나면 80 포트라는 게 210번에서 열려 있구나. 근데 이 80 포트가 뭐 ERP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DB라든지 아니면 내부 인트라넷이라든지 뭐 경영 관리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보이면은 연결해 보는 거죠. 이게 포트포드 영역을 써주는 거죠. 포트포드 애드 해가지고 로컬을 888번으로 연결하는데 포트 80 포트를 갖다가 80 포트에 19168 99.210 서버를 갖다가 8888로 포트 포워딩 해준다라고 해서 딱 명령을 때리면은 이게 TCP 릴레이 크레이트 하면서 두 간의 세션이 포트 포워딩이 딱 돼요. 그러고 나면 백그라운드로 바꿔주면은 그 칼리 리눅스에서 127 0.0.1에 8888 하고 엔터를 딱 치는 순간 숨기고 싶어했던 내부에 꼭꼭 감춰두었던 웹페이지가 스르륵 하고 열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요 안에서 이제 정보를 캐가기 시작하는 거죠. 내부망에 있는 건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뭐 방화벽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할 수 있거든요. 앞에 뭐 웹방화벽이나 이런 거 연결하지 않기도 하고 왜냐면 중간에 피보팅 공격이라는 게 내가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내부의 신뢰성을 둘 간의 실의성을 가지고 있는 서버를 통해서 공격을 거기에 페이로드로 전달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부에 적절한 통제 수단이 IPS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내부 IPS의 그리고 웹방화벽들이 없다면은 이런 공격들이 다 허용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이게 직접 뭐 실경험한 것들은 뭐냐면은 내부에 이런 어플리케이션들 만들어 놓은 웹서버들 그리고 ERP 개발해 놓은 것들 이거는 옛날부터 개발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취약점이 있어도 그대로 놔둬요. 왜냐면 뭐 이미 기업이라든지 내부에 뭐 개발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들은 계속 내부에 써왔기 때문에 써온 상태고 그래서 취약점을 패치하더라도 누가 책임질 사람들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취약점 안 가더라도 그대로 그냥 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꽁꽁 숨겨놓고 그냥 안전하겠지라고만 생각하고 사용해서 대부분 이렇게 해서 뚫리는 경우가 거의 뭐 100% 뚫려요. 왜냐면 앞에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내부에서 모이킹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조사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빵 뚫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8시 53분인 관계로 이게 실습 구성은 다 해놨는데 일단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만 확인을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진짜 실습은 다다음 주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고 쉐를 갖다가 메타프리터로 연결을 할 때 잘 안 넘어가요. 왜냐면 라우팅 환경에서 한 번에 쩍쩍 세션이 열리는데 여기서는 뭐 내부에 그 가상 스위치가 좀 이상해서 그런지 잘 연결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재밌는 건 여러분은 네트워크 포렌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중간에 그 와이어샤크 뭐 열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게 어떻게 이제 뭐 쌓이는지, 어떤 프로토콜이 보이는지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눈으로 보아가면서,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동적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뭐 악성 코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내부에 피보팅을 할 때 악성 코드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시스 파일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파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열어보면서 보시면 이렇게 뭐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건데도 네트워크 보면 이렇게 세션이 이렇게 뭐 맺어지고, 그리고 네트워크로 이렇게 스태블리시 돼가지고 패킷이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그 보안 관점에서 공격을 하면서 보니까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윈도우에서 접근하면 이렇게 맺어지고, 이게 보면은 두 번째는 IP 어드레스가 없고서는 바로 그냥 호스트네임들 다 보이면서 연결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약속 코드 분석할 때 이거 딱 열어보면은 내가 예전에 이렇게 공격해서 이런 것들이 보이던데 라고 하면 대부분 그게 맞습니다. 역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통해 가지고 이거 들어간 그 아까 리눅스 서버, 메타스플로이터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포트가 이렇게 포워딩이 되면서 넘어가는구나. 포트 포워딩이 이렇게 되면서 계속 따라서 그 인터넷망에서부터 내부망, 그리고 안에 있는 그 핵심망까지 쑥 들어가는구나 라고 확인하면서 이제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습은 오늘은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냥 한번 쭉 거의 어떻게 실습할 건지 리뷰를 쭉 한 거고요. 다음에는 직접 공격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피보팅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포트폴리 통해서 메타스플로이터블 통해 가지고 메타스플로이 통해 가지고 그 피보팅을 한 거고요. 그 SSH의 터널링 이용해 가지고 피보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ICMP 터널링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요거 하나 보고 뭐 SSH 터널링 통해 가지고 가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것들이니까 간단히 보면서 다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